제2화 가루 혼합물을 분리하라. 탐정은 넓고 깊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런 면에서 합격이야. 야호! 의뢰인! 어서 와. 여기는 무슨 문제든 해결해주는 교내 탐정사무소야. 안녕. 곤란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열려있던 과학실 창문으로 축구공이 들어가 버린 거야. 서둘러 과학실에 들어가 봤더니 다행히 사람은 없었는데 질산칼륨 병이 넘어지면서 내용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 일단 다 모아서 가지고 왔지만 당장 내일 실험할 준비물인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큰일이야. 어떻게 하지?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에서 순수한 질산칼륨만 분리해낼 방법 없을까? 글쎄, 어떨까? 방법이 있지. 정말? 자, 시작해볼까? 아? 이거면 해결이 된다고? 응, 뜨거운 물에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을 넣고 모두 녹여. 그러면 결과는 내일 아침에. 정말 내일 아침에는 되는 거지? 자, 여기 있어. 우와, 고마워. 어떻게 한 거야? 재결정을 이용한 거야. 재결정?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거든. 그래서 더운 물에 질산칼륨을 모두 녹인 다음 물의 온도를 낮추면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작아지면서 순수한 질산칼륨이 고체로 석출돼. 불순물은 양이 적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도 물에 녹아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대단해. 들어오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재결정 관련된 분리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이제 포도즙이 나와 있죠? 포도즙. 네. 포도즙에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불순물이 생겨요. 왜 그렇게 생겼냐면, 포도즙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온도가 상온에서는 다 녹을 수 있었지만 온도가 내려가면 녹지 않는 녀석이 생기고요. 이렇게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석출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오늘 수업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물질을 분리하는 재결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실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실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실험되는지 알 텐데 그 전에 차근차근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0도씨에 따뜻한 물이네요. 물 100g입니다. 물 100g. 물 100g이라고 생각하면은 용매 100g, 용해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때 질산칼륨은 30g, 황산은 1g을 섞었대요. 황산구리는. 둘 다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산칼륨 30과 황산구리 1g 중에서 황산구리 1g을 빼내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4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다 녹을 수 있어요.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40도씨에 물 100g이죠? 그때 용해도를 보시면, 질산칼륨은 63, 4g이네요. 64g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황산구리는 7g 정도 녹을 수 있다고 합니다. 40도씨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넣어준 황산구리 30g과 황산구리 질산칼륨 30g과 황산구리 1g이 모두 다 녹을 수 있겠죠? 이 값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죠? 다 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녹여 있는 40도씨의 물을 얼음물에 넣어가지고 온도를 낮출 겁니다. 온도를 낮출 거예요. 온도를 낮추다 보면 40도씨였는데 얼음물이니까는 거의 0도씨 가까이로 갈게요. 자, 온도를 쭉 낮추다 보면 여기 뭐 5도씨라고 할까요? 5도씨? 5도씨가 됐을 때 황산구리와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집은 점을 거의 비슷하다고 하고 15g이라고 할게요. 둘 다. 자, 64g까지 녹을 수 있던 질산칼륨은 5도씨에서 15g만, 27g까지 녹을 수 있는 황산구리는 5도씨에서 15g만 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넣어준 양이 30g의 질산칼륨이고 그 다음에 1g의 황산구리이기 때문에 5도씨에서는 30g의 질산칼륨은 다 못 녹아요. 15만 녹고 15는 남아있겠죠. 그런데 황산구리 1g은 15g보다 작기 때문에 모두 다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커에 여기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석출되는 질산칼륨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어떻게 실험하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했죠. 그러면 우리 정리하기 부분에서 이 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30g과 황산구리 1g이 모두 녹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얼음물 5도씨에는 물 100g에는 질산칼륨이 15g, 황산구리가 15g만 녹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 빼기 15g, 15g이 석출되고 황산구리는 모두 녹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름종이를 통해서 걸러냈을 때 뭐만 남게 돼요? 물에 녹아있는 황산구리는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질산칼륨에서 15g 석출된 부분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거에 시각적으로도 보이는데 황산구리 물질이 물에 탔을 때 이렇게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이 파란색이 깔때기를 통해서 거름종이를 통해서 여기 아래도 파란색 물질이죠. 그렇다는 것은 황산구리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질을 걸러내면은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선생님 질문 하나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걸러낸 요 물질 속에는 황산구리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산구리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질산칼륨도 조금 섞여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정답은 황산구리만 있지 않습니다. 질산칼륨도 그 온도에서 5도씨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녹을 수 있는 양은 아래로 빠져나가기 마련이에요. 다만 석출되어 있는 녀석이 질산칼륨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질산칼륨만 얻어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걸러낸 용액에 황산구리와 질산칼륨이 섞여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거름종이에 있는 부분은 질산칼륨밖에 없지만 걸러서 내려온 용액 있죠? 그거에는 황산구리, 질산칼륨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혼합물 분리의 예는 재결정은 약품 제조할 때 순수한 물질만 여러분들이 알약에 들어가야 좋겠죠? 거기다 불순물이 섞이면은 여러분 몸에 들어가서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물질을 얻을 때 재결정 방법을 약품 회사에서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금을 염전해서 만들었어요. 화학적인 소금 말고요.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그 천일염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염전을 해가지고 소금을 막 쌓았어요. 하지만 이게 외부잖아요. 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먹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소금을 여러 번 물에 녹이고 다시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어내고 물에 녹이고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과정을 섞이면 그 증발시킬 때 조금 남아있는 물질에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서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얻는 양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계속 과정을 반복할수록 없어지어서 그 깨끗한 소금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결정을 알아봤고요. 재결정의 정확한 용어를 여러분들이랑 책에다 표시해 볼게요. 자, 재결정 있습니다. 재결정.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증발을 시켜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적은 양만 섞여 있었어야 돼요. 아까 황산구리가 많이 있었으면은 황산구리도 녹지 않는 녀석이 있을 거고 그게 거름종이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 다 고체 물질이니까는 어느 용매에 녹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용매의 역할은
두 물질을 모두 다 불순물이든 원하는 물질이든 다 녹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온도를 낮추면 아니면 또 온도를 낮추거나 이렇게 할 때는 두 불순물의 그 용해도 곡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있죠? 그 차이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질산칼륨은 이렇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용해도 차이가 커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질산칼륨이 석출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야지 온도를 낮춰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매를 증발시켜서 그렇지 않을 때는 용매를 증발시키고요. 그래서 순수한 물질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거의 예로 아까 말했던 염전에서 천일염을 정제된 소금으로 바꿀 때, 그럴 때는 깨끗한 소금으로 바꿀 때 재결정이 쓰인다는 거. 그리고 합성약품도 정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서 약품을 정제할 때도 재결정을 쓰인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가 재결정을 통해서 순수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기.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이고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키는 거가 뭐냐면 재결정이죠. 자, 땀에 젖은 옷이 마르면 하얀 얼룩이 생긴대요. 이 하얀 얼룩이 뭐예요? 예, 여러분 몸에 있는 염분. 자, 염화나트륨이 여러분 몸에 성분에 있는데 땀에 흘릴 때는 땀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땀이 증발을 하게 되면 물 성분은 날아가 버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염화나트륨 성분이 여러분 옷에 남아있어서 하얀 얼룩이 생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결정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장에 크로마토그래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화 위조 서류를 찾아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이만 가볼게. 고마워. 그게 너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무슨 일이에요? 이건 우리 반 학생 한 명의 수행평가지야. 나는 매일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숙제를 해온 학생에게 사인을 해주거든. 내 기억에 이 학생은 분명히 숙제를 안 해온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 모든 활동지에 내 사인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사인이 혹시 위조된 게 아닐지 알 수 있을까? 선생님, 이 사인들 모두 같은 펜으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늘 사용하는 수성펜으로 사인한 거야.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내가 맡을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어디 한번 실력을 볼까? 선생님, 이 종이 조금만 잘라도 될까요? 그러렴. 자, 이거 필요하지? 역시 명탐정은 달라. 수성펜을 사용하셨으니까 물을 이용하여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거예요. 선생님의 사인은 위조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펜의 잉크까지 위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과가 나왔네요. 두 잉크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걸 보면 이 사인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위조 사인인 게 확실하구나. 조금 씁쓸하지만 괜찮은걸.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앞으로도 저희 두 탐정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 우리 실험을 등교 수업 때 했었죠.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순수한 잉크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교과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부분은 여기 페이지 227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거름 종이에 용매가 스며들면 용매를 우리가 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 뭐 알코올, 뭐 기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용매를 따라 스며갈 때 잉크에 있는 색소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따라갈 때마다 뭐가 다르다고 했죠? 네, 이동하는 속도가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 얘가 있죠? 여러분들 교실에 모여 있을 때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선생님이 앞장서지만 선생님이 앞장서 가지고 줄을 잘 세워놓고 출발해서 갔지만 급식소 앞에 도달했을 때 뒤돌이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쫙 퍼져 있다고 했죠? 선생님의 잘 따라오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이야기하면서 늦게 오는 친구, 딴짓하면서 늦게 오는 친구 이렇게 해서 서로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간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차이 나도 용매를 따라갈 때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 벌어집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혼합물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용매가 위로 올라가면서 빨간색과 초록색 점이 지금은 거의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용매가 더 진행되면 될수록 둘의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격은 점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여기 부분은 그 시간 때도 줄을 치라고 말을 했었죠.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자, 같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용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대요. 용매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용매를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선택하면은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예가 중요하니까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도 줄을 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매우 적은 양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도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어. 요거를 중요시하세요. 자, 매우 적은 물질이라도 혼합물이 섞여 있더라도 크로마토그래피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중요한 특징. 그리고 성분 물질의 성질이 비슷하여도 분리하기가 가능합니다. 아까 보니까는 수성 잉크에 들어가 있는 그 잉크는 모두 다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용매를 따라가는 속도 그 하나 차이 때문에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성질이 비슷해도 가능하고 매우 적은 양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거의 얘가 약물 복용 검사, 의약품의 성분을 어떤 게 들어있는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단백질 성분 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지난 시간에 풀어봤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뭐죠? 네,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 방법입니다. 사인펜의 잉크에 있는 색소나 잎의 색소는 뭐를 이용해서? 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이나 중금속을 분리할 때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이나 중금속의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네, 양이 적어요. 양이 적지만 우리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크로마토그래피 성질이 성분물질이 비슷할 때도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농약이나 중금속을 분리할 때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어서 228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분리 부분을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사고 실험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물, 철, 염화나트륨,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타이로폼이에요. 이것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을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각 물질의 특성이 들어있어요. 물은 액체, 철, 고체. 끓는 점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 부분이 있고, 밀도 부분이 이렇게 있고, 물에 대한 용해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분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두 개의 물질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좀 작게 해서. 네. 물과 스타이로폼이 있어요. 물과 스타이로폼, 액체다, 고체다. 그 다음에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이렇게 있고, 밀도가 물이 1이면 스타이로폼 1보다 작대요. 그럼 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물과 스타이로폼이 섞여 있을 때 뭐를 이용할 수 있죠? 밀도를 이용하면 떠오르는 스타이로폼을 건져내기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밀도를 할 수 있고, 물과 철은 섞이지 않네요. 용해가 되지 않네요. 안 녹네요. 그러면은 얘는 거름 장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에 대한 용해도, 용해도라는 성질을 사용해서 걸러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라앉는 철가루 그냥 걸러내면 되죠.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과 철가루. 스타이로폼은 밀도가 작고 철은 밀도가 크니까 그 밀도차를 사용하면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고체의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때는 두 고체의 밀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숫자 0.xx와 그 다음에 철의 밀도 7.87이죠. 요 사이에 있는 물질에 액체를 넣으면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는다 했죠. 그렇게 해서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에 대한 염화나트륨. 자, 물과 염화나트륨,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다고 하면 녹았어요. 염화나트륨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요? 분리를. 그렇죠. 증발시키면 됩니다. 증발. 또는 끓어버리면 돼요. 자, 염화나트륨은 1465도에서 끓는 점이 있으니까 물과 염화나트륨이 섞여 있을 때 온도를 높여서 물을 끓여버리면 물만 기체로 나오겠죠. 그 기체를 다시 냉각시키는 증류 방법 있잖아요. 그 증류 방법을 사용하면은 순수한 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과 염화나트륨이 섞여 있다. 스타이로폼은 물에 녹지 않지만 염화나트륨 녹을 수 있죠. 그러면 물에 대한 용해도를 통해서 두 물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섞여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우선순위로 하고
어떤 저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물, 염화나트륨, 철, 스타이로폼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타이로폼을 분리한대요. 자, 물에 담가 놓으면 스타이로폼은 떠 있고 철가루는 가라앉고 염화나트륨은 녹아 있기 때문에 스타이로폼을 뜰채나 숟가락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스타이로폼은 빠졌습니다. 자,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지금 상태에 다시 말씀드리면 염화나트륨은 녹아 있고 철은 녹지 않습니다. 그렇죠. 철을 걸러내면 되겠죠. 거름 장치를 이용합니다. 거름 장치를 이용하면 뭐 여기에 거름종이가 있으려면 깔때기가 있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염화나트륨, 물, 철을 섞여 있는 물질을 거름종이에다 넣으면 거름종이 위에는 철이 남아 있을 거고 거름종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물질에는 물과 염화나트륨이 있겠죠. 그러면 철까지 제거가 됐습니다. 그럼 물과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하죠? 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증류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증류 방법을 사용하려면 네, 뭐 삼각 플라스크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뭐 시험관, 유리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고무관을 통해서 유리관에 모아지면 이거를 다시 냉각시키는 방법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끓여야겠죠. 100도씨가 넘으면 물이 끓여서 호수관을 통해서 요 시험관, 유리관에 모이고 그 시험관에 모인 게 차가운 물에 인해서 다시 냉각되면은 순수한 물이 점점 찰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염화나트륨이 어느 정도 물과 염화나트륨에서 물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면 계속 끓이면 안 돼요. 그 염화나트륨이 타버립니다. 왜냐면 공기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물이 어느 정도 나갔다 싶으면 증발 방법을 통해서 남아있는 물을 실온에서 기체로 보내는 증발 방법을 통해서 염화나트륨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운 부분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오면 이 부분을 쪽지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쪽지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남아서 공부를 하고 쪽지 시험 통과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숙제도 내줄 거고요. 그 쪽지 시험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통과할 때까지 선생님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시간의 강의, 저번 시간의 강의 꼭 한 번씩 더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복습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